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정형외과 곽병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 파사마병원 정형외과 곽병훈입니다. 네.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가장 유연하고 이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이 어깨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동성이 높으니까 또 쉽게 다치기도 하고 퇴행성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 40대 이상의 중년층 환자가 몇 달 동안 어깨가 아파요. 그럼 이거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동결근, 골성 관절염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드물게 류마티스 관절염, 무혈성 괴사, 경추 질환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흔한 질환인 동결근과 충돌 증후군,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등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어깨가 아픈 우리 중년 이상의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우, 나 어깨가 너무 아파. 이거 50견 아니야? 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어깨가 얼어있는 것처럼 굳어서 뭐랄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아프다고 하던데 좀 증상이 어떤가요? 50견이란 말은 한자어로 풀어보면 50세의 어깨라는 말로서 그 유래는 일본식으로 나이가 들어 어깨가 아프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허리 통증을 요통이라고 부르지만 네. 요통이 병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50견이라는 말은 병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50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을 의미하며 흔히 동결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어깨를 감싸주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동반되어 쪼그라 붙어 있는 상태로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말 그대로 어깨가 얼어 있는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자지러지게 아픈 통증을 말합니다. 특별히 부딪히거나 다친 경험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가 점차로 통증이 심해지며 팔을 움직이기 힘들어지며 결국 어느 방향으로도 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밤에 통증이 심하고 아픈 쪽 손으로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해지고 아픈 쪽으로 누워 자기도 힘들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어깨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 보신 분, 손, 네, 저요? 거의 99%는 네.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동결견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너무 좋네요. 예, 동결근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아픈 팔의 운동 범위를 아프지 않은 팔의 운동 범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하고 네. 그리고 양측으로 밖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방법 그리고 몸에다 팔을 붙이시고 네. 네. 문이 열리듯이 팔을 이렇게 밖으로 벌리는 그 방법이 있고 오. 마지막으로는 뒤쪽에 등 쪽으로 해서 직접 또 안 몸소 일어나셔도 시범을 됩니다. 안 무리하신 것 일어나시고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좀 네. 보여주시면 네. 등 말씀 쪽으로 주시겠어요? 해서 네. 손을 아. 등뼈 따라서 이렇게 올려서 아, 네네네. 등 쪽으로 올라가는 높이를 아. 양쪽을 비교해 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 철원 씨가 한번 해보실래요? 네, 등 제가 약간 쪽으로? 뻣뻣하긴 한데 등 네. 쪽으로 지금 뒤로 돌려서 지금 그 한번. 자세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한쪽 손만. 한쪽 손만 네. 등을 이렇게 올려. 네. 잘안 그리고요? 돼요. 안 돼요? 이쪽 둘 다 안 좋으면 어깨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굳은 거죠. 예. 스트레칭이 어떤가요? 필요한 네. 사람인 거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도 관절 운동에 제한이 더불어 힘이 약해져서 팔을 올릴 때 팔을 유지하기 못하게 되고 아픈 팔이 뚝 떨어지거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팔의 운동 범위를 비교해 보시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이렇게 등 뒤로 손가락을 올려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0견이라는 별명처럼 사실은 50대에게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유병률은 좀 차이를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예, 전체 인구에서 한 2~3% 정도에서 발생하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36%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에서 평균 55세, 여자에서 평균 52세로 흔하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40에서 70세 사이에 널리 발생을 하고 있고 평균 수치가 50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의존형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기부터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당뇨가 있으면 동결견이 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외에도 또 동결견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일까 좀 궁금하고요. 또 동결견을 일으키는 좀 나쁜 습관, 어떤 뭐 직업적인 요인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뇨 환자의 10에서 36%에서 발병하고 특히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4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뇨 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저하증, 부심피질 기능 저하증,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고지혈증 등의 흔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전근개 질환, 상완 이두근염, 그리고 석회성 근염과 같은 경관절의 직접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인한 상완골, 견갑골, 쇄골의 골절 및 염좌, 그리고 동측 어깨 부위 수술, 특히 유방이나 심장,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수술 등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 심장, 호흡기 질환 관련 큰 수술을 받으시고 증상이 발병하신 환자들의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술 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전문의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시게 되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질환들이 왜 동결근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 보면 과장님 동결견 증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네.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제가 병원 안 가냐고 여쭤봤더니 네. 이거는 시간이 약이다. 그러다가 아. 시간 지나서 제가 약 더 드실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동결근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증상이 지속되면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하는 비교적 경과가 양호한 질환으로 예전에 알려져 왔는데 근래 연구에서는 수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당수에서 지속적으로 운동 범위의 제한이 함께 남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많은 경우에서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어깨에 상당한 운동 제한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 관절을 움직이기 힘들면서 통증이 생겼다고 전문의의 진찰 없이 섣불리 동결근으로 스스로 진단하시고 치료를 받지 않거나 부적절한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에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요, 이 증상만 가지고 내가 동결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는지 궁금하고요. 또 초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예,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 단순 방사선 촬영, MRI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초기 보존적 치료는 온열을 중심으로 한 물리치료와 계속적인 관절 운동 범위의 향상을 위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와 스트레스 주사 치료가 시행되며 이러한 치료로 치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어깨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자가 운동 치료는 1회에 5분에서 10분, 하루에 5, 6회 정도 시행하여야 하며 수동적 관절 운동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에 관절 운동이 어느 정도 회복되시면 능동적 관절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중심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치료의 목적은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 회복과 그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동결견이 이제 다행히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깨 관절의 구축이 심할 경우에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관절을 팽창시키는 수압 팽창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에서 6개월 이상 꾸준한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 그리고 빠른 신체 복귀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신 경우에는 마취하에 수동적 도수 조작술이나 관절막 유리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은 어깨뼈의 골절이나 관절의 탈구, 회전근개 파열 및 회전근개 파열된 부위의 확장, 그리고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후에 철저한 재활 운동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증상 재발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도 운동요법을 보조하는 치료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중년층으로 갈수록 이 어깨 관절 운동에 쓰이는 중요한 근육들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란 질환도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회전근개란 어깨를 움직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근육을 통칭하며 팔을 들어올리는 극상근, 팔을 안으로 돌려주는 견갑하근, 팔을 바깥으로 돌려주는 극하근과 소원근의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등의 어깨 운동 관여하게 되어 있고 회전근개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에 평소 무리한 일이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사소한 외상이 반복될 경우에 힘줄이 더욱 약해져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도 중년 이후가 되면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급성 외상에서 의한 파열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최근 초음파 영상 검사나 MRI 영상 검사들이
확대되면서 관절경 기술로 인하여 진단과 치료가 발달되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내재적인 변화와 외적인 충돌 및 외상과 관련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스포츠 활동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하여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회전근개 파열을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의 두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증상만 있는 발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회전근개 두께 감소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인지 오십견인지 진단이 안 될 때 제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오. 과장님, 누군가 내 팔을 들어줬을 때 이제 팔이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오십견인 거죠. 아니, 회전근개. 거꾸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어디서 봐가지고. 이철원 씨 정보를 구할 때는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네요. 네. 예. 아마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헷갈려요. 예, 네. 이제 정확하게 알았죠. 예. 자, 제가 그리고 관심이 많아서 후기도 살펴봤더니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또 다른 병원을 또 몇 군데 일부러 가보셨대요. 그랬더니 이 병원 저 병원 말이 다른 거예요. 어머나. 여기서는 회전근개 파열이다. 다른 병원에서는 아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예, 환자들이 제가 환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밧줄이나 수건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표면이 너덜너덜해지고 굵기가 가늘어진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런 상태를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이라고 합니다. 더 오래 사용하게 되면 찢어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환자분들이 MRI 검사 후에 가는 병원마다 이야기가 다르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파열이라고 했다가 어떤 병원에서는 파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시면 너무 늦기 전에 수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시면서 오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환자들에게 퇴행성 변화임을 설명드린 후에 평소 꾸준한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으로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되기 전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최대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회전근개 파열도 초기에는 수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와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에 아플 때마다 병원 가서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주사 치료는 증식제를 이용해서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치료하는 프롤로 치료가 있고요. 반면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초기 퇴행성 관절염에 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윤활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프롤로 치료와 스테로이드 치료는 서로에게 물과 불과 같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빨리 호전되고 싶은 급한 마음에 여러 병원들을 다니시면서 여러 약제를 번갈아 가면서 맞고 오셔서 합병증이 발생하셔서 외래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주사 치료보다는 전문의 상의 후에 질환에 따라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충격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유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대개 일주에 3회 정도 치료를 통상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무분별한 치료가 회전근개 파열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질환에 따라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우리가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전에 빨리 불을 진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도 이게 부분 파열일 때 예방 차원에서 미리 수술을 하는 건 좀 어떨까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수술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행히도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의 크기가 점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언제 전층 파열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급격히 진행되는 환자들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면서 주기적으로 정밀 검사를 통한 경과 관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하여도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 용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인대를 잘라서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만든 후에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회전근개 파열의 특성상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질환의 발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며 이에 때문에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분 파열이 아니라 회전근개 전층 파열일 때는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빨리 수술해서 봉합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모든 회전근개 전층 파열도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도 증상을 호전시켜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열 정도에 따라서 조기에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적 치료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힘줄이 다시 뼈에 가서 붙을 수 있도록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열된 정도에 따라 수술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최근에 주로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고 조기 재활 치료 및 체계적인 운동 방법을 시행하여 환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파열된 상태로 그냥 지내면 봉합할 힘줄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서 인공관절 수술 같은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시기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봉합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한번 수술했는데 악화돼서 찢어지게 되면 재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환자들에게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오래 사용하고 찢어진 수건을 예로 많이 들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찢어진 정도가 크지 않아서 바느질로 꿰맬 수 있는 정도가 있고요. 찢어진 부위가 너무 커서 천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바느질로 꿰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꿰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천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바늘로 간단하게 꿰매는 단계를 관절경을 이용해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천을 가지고 와서 꿰매야 되는 단계를 인체에서는 이도 장근을 이용한 보강술이나 조직 이식물을 이용한 이식 보강술, 그리고 조직 이식물을 이용한 상부 관절 낙륜 재건술, 그리고 동정근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수술과 건 이식술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건을 교체하는 단계를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가 넘어갈수록 큰 수술에 해당합니다. 회전근개 전층 파열의 크기가 커질수록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실 때부터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발하는 경우에도 오래된 수건을 아무리 열심히 꿰매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구멍이 발생할 수 없음을 설명드린 후에 회전근개 전층 파열의 크기에 따라 그에 맞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회전근개 파열의 특성상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질환의 발생에 대해서 주기적인 경과관찰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같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출산통과 버금가는 고통으로 왜 그 뭐라죠? 요로에 돌이 생기는 요로결석 이걸 요로결석.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돌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과장님? 어깨에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석회화 건염은 건조직에 석회가 침착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손상된 힘줄에 산소가 부족하고 자주 눌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하지만 체질과는 무관하고요. 전신적인 질환과도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에서 양측에서 발생하고 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깨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전 인구의 10% 정도에서 발생하고 40에서 50대에 흔히 발생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대체적으로 자연 치유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요로결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에 간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일상생활 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석회화 건염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좀 흔한 경우예요? 예, 맞습니다. 석회화 형성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만성적인 간헐적인 통증과 충돌 증후군으로 우연히 발견되어서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석회가 녹아서 흡수되는 용액이 단계에서는 극심한 통증 그리고 급성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과도한 활동이나 경미한 외상 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특징적이고 팔을 아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야간에 악화되는 양상이시고 한쪽으로 눕기도 힘들고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말 그 밤에 통증이 얼마나 심하면 응급실까지 뛰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단 어깨 생긴 돌을 빨리 빼내야 될 것 같은데 석회화 건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초기 통증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자가 운동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한 관계로 용액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석회 물질의 감압 효과를 위해서
견봉화 관절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건에 주사가 주입되지 않도록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회 형성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주사 치료로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치료만으로도 대부분은 큰 호전을 얻을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전에 추가적인 처치로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기로 석회를 뽑아보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재충격파 같은 것으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치료 반응에 대해서는 환자들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좀 시행을 해야 될까요? 장기간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통증이 자주 재발되는 경우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관절경 내시경 하에 석회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석회성 건염은 어깨 질환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격렬한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반응성 석회화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치유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상 단계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인한 2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하여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고 놔뒀다가 나중에 악화되면 더 큰 질환이 될 수 있는 어깨 질환, 오늘 다양한 치료 방법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어깨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분들, 환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관절염으로 진행된 경우가 아니면 대개는 어깨 관절 문제는 본인 스스로의 자가운동 치료요법으로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가치료요법은 수개월의 치료기간이 요하기는 하지만 환자 자신의 인내가 필요하고 힘든 과정이 수반되지긴 하지만 안전하고 간단하게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특별한 교육이나 지식 없이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령이나 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무거운 중량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시거나 운동하다 기구를 떨어뜨린 사고 등으로 어깨 관절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력과 운동 경력에 맞게 맞는 자세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몸이 좋고 저와 반대로 어깨가 좀 넓은 분들은 소위 오태가 난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요즘 덥고 또 노출이 되는 계절이다 보니까 몸을 만들려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제 주변에 어깨 다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서 어깨 깡패 되려다가 오히려 어깨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은 필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리한 무게를 들어서 막 어깨나 허리 다치지 않으시도록 적당히 건강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곽병훈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